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권력과 저항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되지만 전시의 일반적인 제목으로 할 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생경하다고 할까? 혹은 작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위험 부담이 큰 좀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정하신 이유를 아니 뭐 허경 선생님 덕분에 과감하게 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철학이면 내가 뭐 게임도 안 되겠지만 그걸 접목해서 어떤 그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전시하고 접목 부분도 있고 또 권력과 저항이라 해서 이게 사실 뭐 수용자가 감상자가 제목은 저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거든요. 아, 작가의 의도가 그렇구나. 그래. 뭐 나는 이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반인 전체로 스펙트럼을 쫙 넓히면 제가 보기에는 한 95%가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시키는 게 미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뭐 배고픔 이런 거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대상화 시켜본 주제인데 그 저기는 일상의 은밀한 폭력에 대해서 암만 설명해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렇게 친절하게 써봐야 그렇고 아는 단어긴 하지만 뭔 말 하는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도록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 여기 정작 전시장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예,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어차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각 경험이 달라요. 그리고 세계관도 달라.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평론가의 평론이 있거나 작가가 말을 하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담당자끼리 얘기하면 그냥 별로 수술 안 받는데 작가가 이 얘기 이거 뭐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1년 반 그린 거거든요. 30초 본 다음에 약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연분홍치마 그런 게 없지 않는데 근데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1년 반 그렸는데 그럼 한 최소한 하루 이상 보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15분은 봐야 보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 이렇게 좀 이런 전시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 놓고 5분만 보잖아요. 며칠 딱 보는 거 분명히 달라요. 이게 그냥 멍하게 보게 돼 있질 않아요. 뭔가 자꾸 뭘 만들어내게 돼 있어. 그게 자기 감상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렇게 쫙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쫙 뭔가 몰아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저기 써 있지만 뭘 해야 되냐면 저걸 보면서 왜 이런 게 만들어지지? 라고 하는 자기에 집중해야 된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 아직 하루도 안 보셔서 질문하실 거 없겠지만 보시면서 느낀 거 있잖아요.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 나오고 저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느낀 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가한테. 파르시아를 해보세요.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인식.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저게 뭐야? 나도 하겠네. 그런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특히 현대미술에서. 제가 지금 네. 아니, 먼저 말씀 본인 방금 느낌. 말씀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기 입구에 전시의 변 같은 게 써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 뭐 그건 농담이고 이제 거기에 인위 생태라는 말을 적어 놓으셨던데 그건 선생님이 만든 말. 만드신 말인가요?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종합하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좀 무슨 뜻인가요? 자연 생태, 저는 인류 역사 30만 년에서 대부분은 자연 생태에서 우리 삶이 좌우됐는데 요새는 인위 생태에서 우리 삶이 희노애락도 좀 좌우되잖아요. 인위 생태, 저기 쭉 언급했던 인위 생태들.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힘 좋은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해 보면요. 여기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달리나 이런 그 것들이 섞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도에서? 선생님 앞에 있는 걸 제가 뭐 째내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거는 이미지를 채용했는데 그 이미지 달리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미지 식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 뭐 미술사를 공부 안 했어도 그냥 이상해. 그래서 그걸로 그냥 땡겨와요. 차용을 한 거예요.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초현실주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맥락. 자, 또 뭐? 그림을 알듯 하면서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 광고 이런 거, 밥상에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를 의도하신 건지. 뭐를 의도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국물 되게 싫죠? 네, 힘들어요. 밥할 때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 집은 숟가락이 없는데 숟가락만 보시겠어요. 이거 어떤 느낌이 일단 어렴풋하게 어떤 그래서 느낌이 작가가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런 걸 그리셨는지, 어떤 의도 같아요? 주부의 마음을 아시는 건지 아니면은 쓸데없는데 괜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국물을 먹었다든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초기작이라서 이런 거기 있는 옆에 있는 밥이 곧 하늘이라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되게 초기작이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그 그림이 왜 불편해요? 그림 자체가 약간 내장도 생각나고요. 묘하게 좀 좋진 않았어요. 기분이. 네, 초현실주의 그 달리 그림을 차용한 건데 아 그래요? 또 밥이 곧 하늘이다도 되게 불편한 그림이에요. 특히 교수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차 좋은데 뭐 열심히 그렸는데 그 글과 그 이미지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세게 비평가는 이거 말이야 맞아 툭 던져놓고 말이야 이게 관계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나도 알아 근데 왜 했는가를 그렇지. 왜 그걸 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감상인데 왜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유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거는 언어가 센 언어들인데 그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를 강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강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면화하는데 여기에 기획은 그런 것들 왜 불편한지가 다 요소가 다 있어요. 이렇게 거기 왜 불편하냐면 두 개의 관계성이 없는데 관계성을 강제하는 거가 불편하고 느껴라. 그래서 이렇게 대상화시킨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언어는 없더라도 이미지하고 이해가고. 그런데 너무 엉뚱하지는 않은데 색상도 비슷하게 써서. 근데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성을 강제하는 식으로 이거는 이제 광고의 문법을 표현한 거죠. 뭐 광고나 뭐 관습 말고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긴 한데 그걸 좀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이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쁜 탤런트하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의식적으로 확 집어는 내면화시키는 거고. 저는 거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제목은 권력과 저항인데 권력과 저항을 하고 싶은 여성들을 또 억압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도 자동차와 뭐 여성의 이미지 그런 것도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요새. 얘를 바꿀게요. 네, 건의하고 싶어요. 그 좋은 아이돌 그 아이돌 그룹 남자 아이돌 그룹과 남자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희 이 노래가 그 가사 내용을 끝까지 다 알면은 훨씬 좋겠는데 소리도 자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연보롱 치마. 연보롱 치마가 소리만 자꾸만 들리고 다른 거 하이브리드예요. 음성과 이렇게 해서 연보롱 치마 강조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는 연보롱 치마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여기에서는 배경들이 중요한 건데 연보롱 치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경만. 네, 저기도 연보롱 치마가 있고 여기 그림도 있고 근데 이 연보롱 치마는 선생님이 이 그림을 1년 반 동안 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뭐 저는 하롱베이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뭐 중국 이렇게 막 있는데 연분홍 치마하고 이 꽃잎이 흩날리는 게 지금 세계로 흩날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주제하고 이하고 과연 제가 이렇게 매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아 지금 네, 그 말씀드릴 때 내가 허영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네. 시간이 제가 생각할 없어서 때는 네. 일단 첫 번째는 불편하라고 그리신 거고 그럼 엄청 불편해요. 매치가 안 되니까 그리신 것 같아서 이 노래도요. 노래도 뭐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전시회가 아니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전시를 하고 제목을 연분홍 치마라고 정해도 저는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뭔가 그럼 또 다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선생님 질문 있으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이 맺히시면 안 되니까 해보세요. 근데 저희가 질문을 받는다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맞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미풍양속 때문에 그거 저기 있더라고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선생님 맞으세요? 네. 누나가 없고? 네. 저도 맞이고 누나가 없어요. 서영재 그건데 나 뭔지 알아.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왜 하필은 아니 아버님 부모님 다 돌아가셔도 자유로운데도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풍양속 중에 이제 제사나 산소를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종가는 아닌데 우리 집 대표인 장남인데 정말 생계 문제 해가지고 골초 한번 빠지면은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참 그게 그거보다 갈 수는 없어. 근데 그다음에 뭐 장인어른 칠순잔치라서 또 한 번 빠졌는데 그래도 그렇지 장남을 많이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따져보면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불과 한 10명 정도 좋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저 초기에 그 대부분도 괜찮았어. 근데 조선 말기에 이제 짝퉁 양반이 생기면서 다 그게 제도화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나도 시달리고 며느리들도 시달리고 그게 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이게 안 왔다고 야단치는 그 사람 허경 선생님 말씀 표현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게 이제 주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알면 알아도 벗어나기 힘든데 그걸 또 강요까지 하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억압작용은 사실은 권력작용이 다 발생한다라고 해서 권력과 저항인데 여기는 전부 그런 식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짧아서 그런지 만약 저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한 아까 말한 1년 반 그렸으니까 1년 반까지 안 가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멍하게 볼 수가 없어서 뭐 자꾸 조합하게 돼 있는데 분석하고 자꾸 이렇게 쭉 그러네요. 분석하면은 그 추론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짧게 봐서 그렇고 더군다나 뭐 파이드 코 뭐 이런 강의 들을 정도면은 한 1시간 반 안 걸리고 한 15분이면 되거든요. 일반인들도 이제 머리가 좋고 자꾸 이렇게 호기심 좋아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돼요. 근데 어려워요, 맨 처음에 보면. 왜 어려우냐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 쓰기가 참 뭐하긴 한데 그냥 파리시아를 하세요. 진심을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라 우리가 배웠던 뭐 상징계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기표의 세계 또는 뭐라 그러나 또 등등 뭐 에피스테메 또는 뭐야 그 에비투스 H로 시작하는 아비투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와서 내면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검열하는 그런 것들 권력장이 되는 거를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는 내면화가 왜 골치 아프냐면 안 보이거든요.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상화시키는 게 저항의 속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붙게 썼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서 코끼리에 대한 어떤 그 저걸 만들 때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각이 없으니까. 다리도 만지고 꼬리도 만지고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또 이렇게 상하도 만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 어느 정도 코끼리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까 말한 그런 내면화의 어떤 특성들을 대충 특성화시켜서 다리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상하다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저항 전략으로서 드러내 바라볼 수 있어야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저항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철학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저항이 되지? 저항의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네,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지시라고 하시면서 집안의 대표라고 그러셨잖아요. 집안의 대표는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스몰 집안. 네, 그 네. 대표라고 하셨는데 왜 마지가 꼭 대표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 치고 나한테 시집 온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 도대체. 기가 막혀.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저항 전략으로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이런 어떤 그 내면화되는 그 권력작용, 폭력작용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자발적 복종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인위 생태의 폭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일단 원하시는지 후코의 논의에 따른 아니, 답변을 후코, 원하시는지. 우리 허경 선생님은 후코도 비판적 수용하시는 분이나 후코보다도 그냥 직접 얘기 듣고 싶고 실전적이시라. 그러니까 억압적 상황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내면화돼서 자기인 줄 알고 모르는데 그거를 의식화시켜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저항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권력 저항의 그 저항의 방식 전략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효한가? 저항이 유효한가? 가능한가? 일단 그냥 생각하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시점에서 일반화시킬 수 없죠. 유효하죠.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뭘 하거나 말거나 문제가 문제의식으로 인식이 돼야 점점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이 그 착취자와 피착취자 그러니까 착취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건 없고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피착취자지만 저 상황에서는 내가 착취자인데 이게 더군다나 내면화돼서 그 저는 내가 착취자고 내가 희생자인 동시에 내가 가해자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100% 희생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살면서 되게 드문 경우가 있고요. 있죠. 근데 그건 드물고 그러니까 권력과 저항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나를 저항의 쪽에 놓지 나를 권력 쪽에 안 놔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후쿠 공부를 하면서 지금 공부한 지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한 지만 28년 됐는데 처음에 한 15년, 20년 정도는 저를 저항 쪽에 놓고 봤는데 공부하다 보니 그 권력자, 가해자가 저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저 사람이 욕하는 게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내면화된 저.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고 했는데 이것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쿠오를 읽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후쿠오가 니체주의자니까 니체주의적으로 당연히 봐야 돼서 내가 착취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인간이라는 건 타인을 착취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세계 체제건 뭐건 간에.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착취가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면 권력이냐 저항이냐 착취냐 착취하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착취를 하는데 어떤 착취를 하는가, 그리고 이 착취가 있을 때 어떻게 줄일까,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전제가 착취자와 피착취, 권력과 권력 안 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폭력 권력 착취를 할 것인가, 저런 폭력 권력 착취를 할 것인가. 인도에서 애들이 굶어 죽지 않으면 제가 이 신발을 여기서 이 가격에 못 신잖아요. 이 옷을. 이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죠, 그냥. 근데 내가 모른다고 세계에 그 관련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이게 되게 복잡하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옳은 게 잘못된 혹은 비사회적, 반사회적 욕망의 알리바이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나름이죠. 제 답은 나름이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인정도 안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래 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건 제가 보는 프레임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행위죠. 답변이 잘 됐습니다. 그런 지적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철학하시는 분 아니고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더니 자기도 권력자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작가들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건 맞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좀 어떻게라든가 좀 속더라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발적 복종을 해가지고 그 이런 말은 뭐하지만 하지 말아요. 못 가네. 어쨌든 그게 그렇고, 그 대신 이제 저거는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한테 가해지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거지,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뉴스는 어떻게 나를 억압하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풀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본질이 있으면 대충 이런 건데 그거를 시각화해야 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자꾸 그걸 보게 됐는데, 그다음에 내가 좀 순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혜자는 되는 우리 아들, 자식들은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sorry 옛날까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거 같고, 어차피 극선까지는 이룰 수는 없는데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고, 어쨌든 저항 전략에 대해서는 출발은 맞는데 궁극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불가능성 또 같이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어요. 말은 제목은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제도,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게 미술 제도의 가장 그건데,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오프닝도 하고 제도 속에서 그것도 대한 질문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저항을 얘기하냐, 웃긴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가성비가 너무 낮다. 그 말을 한번 툭 하면 될 것 같다가 무슨 이렇게 돈 들여서 하고 복잡하게 2년씩 작업하고. 세 번째 비판은 권력과 저항이라는 것 자체를 개념화하는 게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렇게 개념화했고 여기 이렇게 글을 하냐. 그냥 그거 없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훅 하면 그 자체가 원초적인 어떤 그 욕망을 자꾸 표현하면 그 자체가 체제를 거치지 않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항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지금 권력과 저항이요. 딱 보면서 권력의 저항인지 권력의 저항인지. 권력과 저항은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무슨 일본의 무슨 철학자 책 제목이 그래서 재밌어서 그냥 따서 쓴 거예요. 일본 저 누구 있죠? 네. 그냥 책이 있어요. 푸코 들레즈에 대한 책 제목이 권력과 저항이라는 책이 권력과 있어요. 저항이라 그런 걸 놓고 알티세르 푸코 그다음에 한 명 더 있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권력, 어떤 커다란 권력,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주체적인 권력에 대한 자신의 그렇죠. 저항으로 자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은 아니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거 전시 계약한 이후에 탄핵 사태가 있었지. 만약에 탄핵 사태 없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되게 정치적으로 해석됐어요. 한참 대선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 걸로 연결을 대부분 잘 안 하더라고요. 전식으로 고요하고 그렇지. 뭐 지금은 오히려 마지의 책임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내서 좀 다행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코가 권력 저항이라는 그런 담론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인데 그거를 후코 자신이 좀 더 확장해가지고 품행이나 이런 걸로 연장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낡은 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이걸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을 발생시킨다. 권력과 저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권력행위고 자기의 권력이 저항하는 너의 저항행위가 또 하나의 권력행위다. 사실은 그분도 그거를 그렇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만 선생님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모멘tum?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치적인 무슨 민중미술 80년대 그런 거 하시려고 그거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그거를 지금 반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서 내가 느끼는 문제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뭐 시각과 텍스트를 결합시켜서 어떻게 사실은 좀 우리 예술이 너무 편하지 않았냐 뭐 이런 느낌까지 좀 드는데 전 선생님이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어요. 생경한 권력과 저항이라는 보통 전시회에 쓰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하면 되게 첨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용어를 선생님이 모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거 알고 그거의 그 단점까지도 내가 필요해서 내적 필연성을 따라서 예술가가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선생님한테는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담론이 너무 사실은 권력과 저항이라는 담론 자체가 기가 세서 선생님의 이미지나 작업을 좀 잡아먹는다고 할까? 잡아먹힌다고 할까? 그래서 사실 여기 이거 지금 가까이서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이게 되게 훌륭한 작품인 것 같거든요? 작품이에요. 제가 볼 때. 제 다른 작품도 그렇고. 근데 이게 권력과 저항이라는 틀로 보면 그 권력과 저항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저게 권력과 저항하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타자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네, 이거 사실은 연분홍 치마라는 게 그 말 듣고 보니까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강렬하고 이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감수하시고 선택하신 거죠? 아니 오히려 예쁘잖아요. 이렇게 은밀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더 예쁘게 그리셨고 그래서 저 연분홍색을 어떻게 하면 곱게 그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물감도 뭐 좋은 물감 세계 뭐 일본서부터 유럽에 있는 좋은 물감 마젠타 종류의 연분홍 색깔은 다 사가지고 섞어보고 그 다음에 기법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릴까 해서 막 기름도 막 연구해가지고 막 근데 그거는 원래 권력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예쁘고 멋있게. 자, 저희 둘이 좀 얘기했으니까 자, 또 느낌. 편하게. 네. 네,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어떻게 그냥 그림을 심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좀 제목에 맞춰서 좀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과정이 그림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내 마음을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 전시회 혹은 뭐 다른 전시회의 주제에 감명을 받고 어떤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하던 문제의식을 꺼내서 그거를 그 인식을 바꿔보자고 해서 아까 말한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설교해서 어떤 인식이 정말 점차 바뀌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과연 바뀐 인식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그거를 없죠. 저보다 이렇게 두 분이 더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게 어떤 방향으로 딱 돼서 뭐 정책화된다던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뭐 정책이고 법이니까 뭐 어쨌든 그것도 권력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아니면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려보면 그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원래 없잖아요. 있는데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믿고 더 많이 믿는 사람이 있고 소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각자 믿는 사람들끼리 맞다고 말하는 거고요. 제 말씀을 포함해서. 그래서 기준은 없고 이게 예술하고 좀 예술일 수도 있지만 예술은 지금 조금 방해로 하고요. 그 전략적으로 권력행위가 제도화돼서 정책화돼야 이게 참 바람직하게 잘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정책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만 믿거든요. 그 힘이 뭐 주먹의 폭력도 있지만 담론 권력. 그래서 보편성이 기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세상 바뀌는 거죠. 남성 국회의원이 여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떨어지고 이 얘기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게 각인이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요를 해야 바뀌지 자율적으로 자 하세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갖고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한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처리해서 원래는 되게 이 정도면 무난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사자들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깨닫게 해주면 돼요. 기업이 지금처럼 이따구로 하면 망한다는 걸 각인시켜주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의 전략에서는 참 정말 예술도 사실은 감성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은 되게 좋게 볼 테고 어떤 분은 이게 뭐냐 테크닉은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너무 생경하고 이런 건 이거 80년대 90년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2017년인데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입장은 그럼 과연 맞냐 객관적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래 답은 없는 거죠. 근데 자기 나름의 답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이 짓거리에 대해서 이겼어를 아니 이 짓거리 네, 이 짓거리의 가성비, 유효성 전략, 예술적 전략. 왜 다른 방식 많은데 하필 이 방식으로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가성비가 별로 높지도 않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아니, 근데 말로 이렇게 딱 하면 알아듣긴 하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미지나 어떤 느낌을 이렇게 줘서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전술 자체가 다른 거고 내가 뭐 세상의 모든 선을 다 구현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역할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그냥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예술이 해야 될 일도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굉장히 또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수용자 중심의 그 평론가나 제도 아닌 작품을 감상하는 중심의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일상의 그러니까 권력과 저항을 가지고 또 이런 그 청와대 싸움이 아니고 일상의 은밀한 거다. 그다음에 제일 큰 저항 전략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저녁중 뉴스를 바꿀 수도 없고 광고하는 회사 선배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저 성직자 얘기 하나 오는데 뭐 기독교나 불교 없앨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미풍 양사를 바꿀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가 또 나는 최소한 거의 나라고 썼어요. 나를 어떻게 하고 자발적 복종을 하지 말자. 그게 출발이다. 또는 누가 이제 향하면 이거 바꾸지 말고 그냥 자발적 복종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덜. 그다음에 그런 권력 행위를 생산 안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생산하던 놈도 조금만 하면 더 좋고 나처럼 이렇게 최소한 아들에 대했던 걸 좀 반성도 하고 그러지 않은 거에 출발이에요. 조그만 저는 굉장히 조그만
그 출발이지. 보통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전제는 이게 뭐 전체를 크게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무슨 나만 잘 살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각자 자기만 잘 살면 되거든요. 각자. 권력은 복종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자발적 복종만 안 하면 권력이라는 말이 단어가 없어지거든요. 각자 그러면 되는데 정말 그 극심한 어떤 그 자발적 복종을 많이 받잖아요. 그 많이 예를 드는 중에 저희 편집을 된다고 해서 그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삼성동 사저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막 땀을 주고 통과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심이에요. 정말 그 사람 네,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 맞아요. 맞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선생님께서 하신 어떻게 저 사람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정말 철저한 자발적 복종. 참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정말 자기가 살고 자기 처자식 잘 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되는 정책이 요건데 이 정책을 반대하는데 계속 투표하는 그런 행위. 이건 뭐 이 당 저 당 상관없어. 이 당도 마찬가지야. 이 당도 분명히 여기를 찍어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를 찍는 거는 어떻게 그런 투표를 하는 그런 자아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좀 이렇게 좀 보고 그런 걸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고 또 느낌이나 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 느낌을. 저는 아까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성비가 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펙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자마자는 가성비가 그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분 봐가지고는 가성비가 없는데 1시간 이후에 느끼는 가성비는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의도로 제목을 정하시는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력과 저항이라는 그 제목이라는 권력을 행사해서 이거를 감상하는 사람한테로 하여금 권력과 저항이라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지생태에 묶이게 만드는 현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 거고 근데 그게 뭐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면 되는 건데 저기 작가의 견도 있고 권력과 저항이라는 제목도 있고 진짜 좋은 질문인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좋은 질문이고요. 그 레벨에 대한 고민을 수위 조절을 했는데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기가 이천 도자기 공장에서 갖고 나온 변기면 땀 흘리는 거 보면서 어떤 노동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을지로에 있으면은 교환 가치가 있을 것이고 화장실에 있으면 사용 가치 있을 것이고 또 깽뚱하게 여기 갖다 놓으면은 미적 가치가 있다든가 어쨌든 맥락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유롭게 놔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런 텍스트 같은 거 없애도록 하되 기본적으로 선의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는 출발점은 줘야겠다. 뭐 그래도 알아서 각자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작가가 어떤 그 동네 맥락에서 이걸 보도록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는 그 텍스트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에도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작품 기본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2바퀴 이상 듣는데 첫 번째는 쭉 개별적으로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텍스트 없이도 네, 파악된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2-3바퀴 돌거든요. 사실 2-3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자, 착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어떤 텍스트라든가 그런 게 선의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저항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후쿠오카 권력과 저항을 얘기하는 거를 평생을 공부를 해보면 그게 진짜 권력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권력과 저항이라고 말하면 꼭 내가 저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내가 저항을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 저항한다면 후쿠오한테 저항하죠. 그러다 보면 후쿠오마를 다 저항할 필요도 없고 권력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나도 권력과 저항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근데 권력과 저항이라는 말은 거의 필연적으로 권력 저항 프레임을 씌우게 돼서 꼭 저항이 좋은 것 같은 담론 효과를 발생시켜요. 근데 그거의 위험성만 당사자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또 안 질문하신 분 질문도 하시고 자기 그냥 느낌을 얘기하면 더 좋고. 이 그림을 마지막에 배치하신 건 특별히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권력과 저항이라는 거 안 보고 오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보게 되거든요. 그것만 유일하게 약간 그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제목 없으면 그냥 미적 어떤 그걸로 보게 되는데 제목이 있어서 비로소 제목이 뭔가 질서 정연한 백두산 천지 풍경화. 질서 정연한 백두산 천지 풍경화. 네, 제수전에는 백두산 천지.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 천지 풍경화를 그리고 해체해서 질서를 어떤 인위적 질서를 부여해가지고 그것도 과학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컴퓨터 활용해서 질서 정연하게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질서 정연함이라는 게 뭔지 그냥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는 거예요. 질서 정연한 화질 맞추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재배치한 거예요. 그럼 재배치 룰이 있어요? 전 채도. 아, 그러니까 30cm 간격에 저거를 찍어서 한 25만 픽셀이 있거든요. 그 25만 픽셀을 다 측정해 세속값을 모든 판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 평균치 순서도 배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사회에서 이 체제 내에서는 정말 질서 정연하게 배치한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백두산 천지 그림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좀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어떤 주제를 놓고 그러니까 소재를 정하세요? 아니면 소재를 보고 그 주제를 생각해서 입히세요? 저 같은 경우요. 네. 저는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은데 이건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건 공간을 구해서 공간. 이제 문형 작가를 잘 빌려주지 않는데 공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100가지 있어요. 100가지 요소들에 대한 소 섹션. 그래서 아까 말한 코끼리를 한다면 다리 부분, 꼬리 부분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작품 구성을 하고 그 작품에 가장 적절한 재료나 표현 기법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갔고 그 서두에 썼지만은 이 전시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했지 작품들을 제작한다는 걸 나열하는 전시는 아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 토크 행사를 했는데 그 토크 행사 자체까지도 전시다 했어요. 그래 완성됐다.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추천한 거를 다 기록했어요. 그까지 전시다.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요? 어떤 느낌이세요? 전략 과정에 상관없이 괜찮아요. 저는 이 미술관을 갈 때 좀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좀 사전에 뭔가 알고 봐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한 거였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거는 그냥 기분 좋게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개념들이 들어있으면 아 그랬구나 나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봐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 오전에 카톡으로 갑자기? 이제 하셔서 그래서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박노해 선생님 전 사진전인가? 그래서 이제 사이트 보니까 얼굴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작가신가 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선생님 배경에 대해서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공학 전공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미술 하시고 하셨으니까 좀 다르겠구나 그런 성격을 갖고 왔거든요. 제목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보는 건가? 근데 시간도 짧기도 했고 선생님이 이렇게 좌담회 한다고 해서 저는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들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그림에 대한 저도 어떤 못했어요. 그 이해? 그런 것도 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선입견을 갖거나 타인의 것을 지배적으로 내가 이렇게 복종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한 그런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철학 선생님도 계시고 나 같은 사람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예쁜 꽃 그리는 사람 너무 많아. 우선 그렇게 못 그려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어차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도 가만히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잘 안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물론 비판 받더라도 비판 받으면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했던 거고요.
이런 현실을 또 기억하는 사람 필요 없을 거야. 누군가 또 한 명은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똑같이 뭐 예쁜 꽃 계속 그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잘 그리는 사람 훨씬 못 그릴 텐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그림을 보면요. 보통 이제 어디를 가서 보면은 그림이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대충 이렇게 묶여요. 그러니까 음악도 모차르트 음악이 이렇게 똑같은 그 느낌이 오듯이 그림도 이렇게 아, 이 사람 건가 봐라고 묶여지는데 지금 선생님 그림 쫙 보면 전혀 그런 개연성 같은 게 안 보여요. 의도하신 건지. 네, 의도했어요. 철저하게 의도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미술 제도를 벗어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방식도 전시 방식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계속하고 말하게 만들고 죽어도 입 다물고 얘기 작품 들으면 안 해주고 뭐. 그다음에 평론가 유명한 평론가가 뭐 이렇게 글 써준다는 게 있어. 주례사 같이 그 안 받았고 등등등등 있어요. 그리고 그림 일반인한테 안 팔고 그림을 파는 그 룰이 있어요. 딱 또 조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뭐 이렇게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하는 조건이면 굉장히 싸게도 팔아요. 개인한테 이걸 그림을 팔아가지고 해석을 독점하는 하나 해석밖에 나오는 거는 안 해요. 작가로서 아주 무지하게 싫은 거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서 걸리는 거. 그런 조건의 어떤 주로 이제 기업인데 그런데 이제 판매하고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양식적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제 판단에는 빤빤 뭐라 그래도 그건 자본주의 논리예요. 갤러리의 요구사항이에요. 품질 관리. 근데 정확히 나중에 몰랐는데 그걸 대학에서도 계속 가르치거든요. 대학원에서도. 근데 딱 판단해 보니까 그건 갤러리의 요구예요. 품질 관리. 양적 통일. 그 이상도 이해가 안 돼요. 제 판단에는. 그 다음에 아니 다리만 계속 그리면 코끼리 다리를 그리고 코끼리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리는 다리답게, 꼬리는 꼬리답게, 상 하나답게 그려야지. 약간 그 문법을 좀 비튼 것도 있지만은 그런 취지였고, 그다음에 맥락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저는 저 텍스트는 원래 안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안 하면 너무 무리고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해야 달라야 맥락이 형성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면 맥락 형성은 안 되거든요. 다리에서 머물러 버리지. 그래서 다리도 보고 다 봤는데 코끼리 아닌가? 아니 무슨 동물 아닌가라고 하는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 코끼리 다리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달랐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직 이쪽을 못 봤는데요. 저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뭘까? 뭐지? 하고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왔는데요. 의도는 분명히 있었고 오프닝할 때도 그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게 뭐야? 뭘 지적해요? 아니 이런 거는 분위기가 어울리는 저기 디지털 프린트 세계는 없었어야 된다는데 그건 뭐 교수님의 요구. 왜냐면 작가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거 그림 먹고 사는 평균 말고 그림 그려서 평균을 친다라고 하면 그림 안 그리고 다른 걸 뭘 해도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것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뭘 해도. 폰트를 잘못 잡았고 우리 형영 선생님의 가르침에 하면 그거는 이제 왜 이렇게 그 장내에서 이렇게 딱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모방하게 돼 있잖아요. 모방하는 걸 벗어나야 돼. 근데 저기서 교수님이 올지 뻔히 알면서도 아카데미즘이 권력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적으셨고 목사님이 오시기 분명하지만 성직자에게 분명히 없어요. 우리 동생들 옳고 불편하겠지. 맞이에 책임과 권한을 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 분명히 세상 그걸 알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는 뭐 노가다였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갑질 부지부지 했던 사람인데 약간 좀 지나가는 인생은 좀 쪽팔리기도 하고 후회하고 더 이상 그런 갑질 이제 안 하고 돈 벌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필요한 돈만 딱 벌고 그 이상은 벌면 안 된다든가 그런 말이 많아요.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작품만 봤을 때고 선생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 작품 이런 작품을 그려놓고 이런 말을 하나? 그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건 말이 되네. 그건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공감이 됐어요? 감이 잡혀요. 그래요? 훌륭하시군요. 감이 잡힌다는 건 일단 선생님 근데 개인에게는 판매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개인이 사서 자기 건물에 걸어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볼 수 있게 할 때만 파는 거예요.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최소한. 그거 자체도 본의 아니게 원래 하려고 하시던 것과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들한테 보게 하려고. 나는 그림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해. 그 정도 작가의 권력이 그러니까 있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권력은 뭐. 작가가 이거를 그런 한 번씩 것이- 그려서 그렸을 때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작가 여기도 상관 있던 어떤 간에 어떤 예술, 존재론적인 예술이 발생하기를 원하는데 창고에 두면은 허무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떻게든 창고에 안 들어가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집 수장고에 들어가서 아니 그런데 모든 그림들이요. 훌륭한 그림들이 다 창고에 있다가 발견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값어치를 올리기.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또 이제 공부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그렇지. 창고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나쁜 네. 확률이 무지 높아요. 아니 발견 안 될 확률도 사실은 되게 높다. 현실적으로만 그렇죠. 근데 그건 선택이죠, 작가의. 근데 선생님 작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권력 창고에 놔둬도 아니 권력 창고에 있어야 마땅하다. 때문에. 저항. 그래서 이게 큰 어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개인한테도 파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사실은 노 선생님 사실은 저 관계가 좀 그렇지만 선생님과 들으시는 분의 관계는 완전 지식의 불평등 비대칭 관계거든요. 이 사람은 전혀 이분을 모르고 이분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군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생님의 그림의 역사나 이런 거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거 갖고 알 수가 없고 오는 이번 전시는 권력과 저항 하여튼 뭐든지 하게 된 그 맥락이 있잖아요. 계속 맥락을 얘기하셨는데 그 내적 필연성이 예술가 작가한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권력과 저항이라는 주제에 도달하게 됐는가를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걸 또 하기 전하고 한 다음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뭐가 달라지셨는지 이거 두 개 듣고 싶어요. 짧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몇 년 했어요. 그럼 뭐 예술에 대한 예술은 뭐 됐고 내가 뭐 나를 위한 예술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나한테 제일 좋으냐? 내가 잘 사는 거다. 내가 잘 사는 비결은 내가 왜 못 사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가만 보니까 못 사는 게 열받아서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열받는 건 두 개야. 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잘생기지 못하거나 열받잖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야. 쟤는 이래야 되는데 저렇지 못해서 화가 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간단해. 이래야 되는 건 누가 정했으며 내가 이래야 되는 건 누가 정한 거냐라고 하는 쪽에 생각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면 잘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쭉 생각하다가 맨 처음에 잡은 테마가 그냥 감각적으로 광고였어요. 이 광고 시리즈. 광고. 나는 좀 덜한데 우리 딸은 그렇게 가방에 목매가지고 한 두 달 열심히 일해야 자기 학품 가방 하나 사고.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수입에 대한 불만이잖아. 불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불만이 불행한 거죠. 가방 전혀 필요 없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럼 돈을 또 더 벌어야 돼. 힘들어. 놀 시간도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은 막 하루에 한 4시간만 일해도 상관없거든요. 잘 사는 길이라는 게 뻔한데 근데 왜 다 그럴까? 아니 저는 더 했어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거를 이제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맞이의 책임감도 그렇고 그다음에 효과는 뭐냐? 내가 권력작용으로서 권력자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약화되게 돼 옛날하고 전혀. 그리고 이렇게 행간이나 맥락을 통해서 읽도록 하고 훨씬 상대에 대한 이해폭이 높아요. 저는 열받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다. 그래 넌 그래라. 왜냐면 내가 안 헷갈리니까. 그렇죠. 삶에 대한 베네핏이 분명히 생겼어요. 삶에 대한 베네핏. 제가 뭐 대한민국 예술계에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질문. 좋은 답변이죠. 저도 자. 저는 이 선생님의 권력과 저항이라고 하는 제가 그냥 말하자면 무식한 타이틀이 선생님한테는 꼭 필요했다. 근데 동시대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이게 식상하거나 메타적으로 너는 거기서 빠지니 이렇게 묻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술 공부나 철학 공부를 덜 했을수록 사실은 이데올로기 말하자면 허위의식에 치면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선생님의 의도에는 적어도 더 가깝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기지만 어떻게 갈리는지. 나는요 일반인들 말고 소위 말하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암만 뭐 제목은 좀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저기 글을 썼지만 70%는 전혀 상관없이 봐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여전히. 원래 그런 거죠 사실은. 쓴 건 네 얘기고. 뭐 그럴 줄 알아요. 난 100명에 2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명만 정말 확 이걸 와닿고 어떤 자기의 삶을 바꾸는 단초가 되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성공인데 사실은 1명이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생긴 2명인 거고 정말이에요. 1명만 있어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는 확실히 베네핏을 봤다는 거. 예술사에 이름은 안 남기지만 내 삶은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걸 준비하면서 계속 그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시각화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그 대상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막 그릴 거 아니에요. 세상의 특질 이런 것만큼. 그래서 확실히 베네핏을 받고 삶은 바뀌었고 그래서 제일 큰 수혜자는 이제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내가 권력작용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이제 저항자가 아니고 권력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뀌었으니까 둘 다 양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가 알았고 또 되게 창피한 과거가 너무 창피해 솔직히 진짜 흘러가서 다행이지. 그렇게 나눠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30% 중에서도 뭐 한 20%는 이제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비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좀 그냥 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시작하면 말을 안 하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말 안 했고 그냥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술로서의 저항 가능성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신문사에 있는 지금 랑시에르 얘기 나오고 랑시에르 무지한 세상.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감성의 불안. 어쨌든 그렇게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나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같이 수업 들었던 뭐 작가 한 분은 좌담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권력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권력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100명 중에 1명은 건졌구나. 그래서 한 명은 누구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더 그런 거. 이거 이어서 질문할게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화이트 큐브, 제도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제도 비판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안 하자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은 제도를 비판하는데 왜 제도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도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만든 지금 답변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낸 말이 어디서 들은 말인데 칸트가 순수이성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순수이성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르노가나 이런 사람이 동일성의 사유를 비판하는데 어차피 그 동일성의 사유로 그거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네가 말한 미술제도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미술제도의 어떤 그 어느 문법을 가지고 비판해야 비판이 되지 그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비판하면 비판이 성립되나? 라고 하는 답변이 현재까지 준비된 답변인데 그 답변의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주시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은 칸트가 상비판서를 쓰기 전까지는 철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서양에서 적어도 아니었죠. 근데 그 비판을 말한다는 거는 비판 행위가 가능한 비판의 메타적 공간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되면서 자기가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지만 순수이성 비판이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순수이성 비판은 개별적인 것을 비판하는 보편적인 층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형식적 보편성을 가정해서 더 높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메타적 층위를 가정해야 돼서 남들 건 다 비판하는 내 얘기만큼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층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니체가 볼 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비판, 그러니까 비판자 그 자체, 비판행위 그 자체가 신인데 신은 죽었고 각자가 생각하는 비판 작용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대답일 테고 저는 후코의 대답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제도를 비판하면서 왜 제도의 형식을 차용해서 제도 안쪽에서 이야기하냐라고 말한다면 후코의 권력으로는 미시적 권력이고 바깥이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제도가 있고 제도의 바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제도의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바깥이라고 믿는 제도의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나는 결국 떠나서 멀리 갈 거라고 하는 그 상상, 바깥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 상상 때문에 이 거지 같은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떠날 거야라는 게 없으면 내가 이 상태를 지속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있고 제도권 바깥이 있다는 게 물론 그 말씀은 사실 그분이 얘기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내재적 비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재적 비판을 해야지 외재적 비판을 하면 그 대전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안 믿는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설득력을 무엇이냐 갖추려면 이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참 웃기죠.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외재적 비판은 좋은 비판인데 그 내재적인 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설득력이 없죠. 근데 대전제를 부정하고 시작하는데 난 이 대전제가 옳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데 그거는 자본주의자한테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들이대는 건데 나는 자본주의가 옳다고 믿는데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겠죠. 생각을 해보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는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제도에 차라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김영옥이 말한 대로 제도의 안에서 한 걸음을 가는 게 때로는 제도 바깥에서 1000걸음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게 이거 자체가 또 이 제도 안에서 단물 빨아먹고 온갖 비겁한 짓을 다 하는 사람의 알리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제도와 제도 바깥을 설정해서 이분법적으로 설정하는 게 제도 바깥이 실제 제도 바깥이 아니라 제도의 바깥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제도의 일부다. 제도는 자기 비판자도 키우니까. 이게 제국주의, 보편주의가 진짜 무서운 이유죠.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저 같으면. 잘 써먹겠습니다. 기다려봐. 자, 오늘 뭐 사실 저도 또 다음 약속이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얘기하시고 선생님 답변 한번 하시고 마지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에 영문으로 써놓으신 센텐스가 약간 있는 그 평등에 대해서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만들어서 적으신 저기도 거예요? 있고. 아니, 그냥 원래 있는 그럴듯한 붓고 하나 따서 그 선생님 이미지, 만드셨으면 베이컨 이미지나 뭐 누구도 뭐 연관이 없지만 그것도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연관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찾아져요. 왜냐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세 개가 연관이. 선생님의 매력은 바로 이 맛이신 것 같아요. 자기가 되게 솔직하게. 네. 이건 사실 멋있게 보려고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폄하를 했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 자, 시각인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셔보니까 어떠셔요?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가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비겁하죠. 내가 왜 작가들 모임에서는 절대 그림 얘기 안 해요. 나 왜 그런지 파악을 했어. 자신이 없어. 자기도 잘 몰라. 자기의 그게 나올까 봐. 정확해요.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바닥에 나올까 봐 말 안 한다는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그럴듯하게 되지만 뭐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그럼 아냐? 아는 사람도 많죠. 장안의 고수는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느라고 정말 이 도반, 같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그 무지무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말 찾기 힘든데 분명히 그런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2명만 더 있어도 이 작품 생활 하는데 좀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그 선생님 많거든요. 근데 이제 도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도반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 안